이렇게 바뀔 적에는 꼭 어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상보다 다른 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근데 미국에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이 두 종류라고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남부로 이민 간 사람하고 북부로 이민 간 사람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 차이가? 근데 남부는 주로 이제 그 농업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중농주의를 장려해서 농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도 종사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북부처럼 이제 새로운 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농업이 아니고 공업으로 가는 겁니다. 공업으로. 그러면 그 새로운 산업이 북부로 이민한 사람들이 가서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은 영국에서 그 북부로 이민 간 청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케네디가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간 것이 다 그 영국계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 쪽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좋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뭔가 하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나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산업의 정신을 새로운 것으로 보고 농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고서 그 북부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이제 그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왜 촉발이 됐느냐 하면 말이죠. 중농주의를 지향하는 농업사회인 남쪽 사람들이 노예를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을 하듯이 잡아다가 데려오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를 가지고 와서 못 데려오면은 아프리카 그것들을 삼아서 사람을 사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지다가 노예를 거기다가 데리고 이제 그 농업을 주로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인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노예 내부에서 인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 북쪽 사람들이 지식계급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봐서 너무 안 된다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링컨이 그걸 이루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또 굉장히 많이 소유를 했습니다. 네. 그 노예를 많이 소유했는데 지금 그 노예의 해방의 아버지로 지금 세계에서 추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공과 과가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공과 과. 근데 대개 4대6 정도면은 6이 공으로 치고 4의 과는 피차 얘기를 안 해주는 것. 이게 다 사회적으로 공통된 도덕률인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공이 9이고 과가 하나면 하나가 90이 돼버려요. 더 크게 해서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가 정말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거 안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판이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 위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일을 제일 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그 판에서 살고 그 판에서 자기네들의 할 일을 다 하면서 그 판을 벌려는 주인을 지금 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재했다는 과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 박사의 그 전기나 이 박사의 그 써온
글 또는 일생 동안 살아온 걸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결심을 합니다. 해방에 와서 돌아와서 정부를 맡아서 이제 세워놓고서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럴 사람이라는 건 방법이 없다. 그 총독부 밑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자기가 스스로 내고 그 사람들 아니면 정부를 운영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교육 수준도 아니고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훈련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섰는데 이런 사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친일파를 묵인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저렇게 친일적인 정부를 해서 이중잣대로 했다고 그래서 하고 선거 독재를 했다고 그래서 욕을 하고는 과는 10밖에 안 되는데 공은 과는 10인데 그것을 한 90%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링컨이 그렇게 자기가 노예를 또 그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남북전쟁에서 이제 북군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노예 해방을 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미국이 산업사회로 가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때 산업사회로 가는 신호를 가지고 산업사회 건설을 쪽에 사회가 얼만큼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70년대에 얼만큼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70년대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속 안에서는 뭐가 하면 농업사회가 완전히 종식을 고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쌀이 남아 돌았죠, 이제. 통일교가 생겨나고 말이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겠단 말이죠. 그게 공장은 많지 않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이 여자애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식모살이 오고 술집에 가고 천지 일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들 보고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럼 우리 오빠 대학 보내야 되고 아버지 병 들어서 여기 와서 돈 벌어야 시골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아주 상례로 한 일들이거든요. 그게. 그럼 그때 오는 그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바로 그 사실주의 사상이 그때 우리가 아주 굉장히 촉발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1800년적에 시작한 것이 우리는 1970년대에 들어왔으니까 170년 이후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과 교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작가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광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부조리를 전부 다 폭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폭로. 그들을 다 폭로해서 드러내놔야 속 시원하게 세상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나쁜 것 좋은 것을 그 폭로한 사실을 보고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설이고 시고 전부가 다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대항해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이 과거의 전통을 완전히 다 거부하고 무시해서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 다음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감이라는 걸 가지고 그 세상을 부정하는 것. 이런 그 복잡한 일들이 같이 생겨나서 문학에서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주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때 1970년대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문학이 제일 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했을 적에 그 세미나를 하면 전부가 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문제다. 그런 제목을 걸고 그때 그 토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이 금방 거기서 그걸 수정하고 그걸 새롭게 해갈 만한 그런 사상이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를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주의 문학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많이 꽃 피우던 때입니다. 그게. 근데 이 사실주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 그 폭로하는 것,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폭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지하의 오적입니다. 오적. 그게 깜짝 놀라게 폭로했죠. 그 폭로하고서 그 사람은 잡혀가고, 그게 또 이제 신문에 나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금방 이제 사회를 없는 데모로 또 금방 이어지고, 그 데모가 이제 정부를 반대하는 쪽으로 되고,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야당이 뭐 뭉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의 발전이라는 건 말이죠. 작가의 머릿속에서, 작가의 가슴속에서 조그맣게 촛불처럼 이렇게 밝혀지다가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그게 정말로 산불처럼, 들불처럼 그렇게 이어지게 커갑니다. 커가. 그러니까 한 작가가 생각하고, 한 작가가 글에 쓰는 그 내용, 그 사상적인 측면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글이 총보다 또는 글이 칼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글을 그런 신념, 글이 총보다 칼보다 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 생각이 이 세상을 한번 크게 뒤집거나 또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글 쓰는 자존심이 생길 건가요?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내 주먹 안에 있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사상적인 체계,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확장시키고 자기 인격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점이 결국 문학을 교과서로 쓰는 겁니다. 교과서를. 그래서 전에는 50년, 60년 전만 해도 문학하면은 다 어른들이 사람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 못하게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문학이 교과서로 가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한 거는 문학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학밖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니까 문학이 교과서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주의 문학이 이 무렵에 교과서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도 지금 그 좌파 성향 애들이 쓴 글들이 지금 교과서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격을 하고 좀 중립 성향이 글로 바꿔야 된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는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쪽에서는 잘 안 돼요. 역사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사,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가 아주 제일 나쁜 그런 교과서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대사가 어디냐면 그 이박사하고 박정희 시대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 한 30년을 그렇게 아주 나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 젊은 애들은 전부 오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사실주의 그것을 그 시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주 이 폭발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는 그걸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 활동한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 이거는 그 미시시피강이 범람을 범람이. 그게 황하하고 거의 맞먹는 강의 그 길이가 그게. 그 황하는 얼마나 기입니까? 넓고. 그게 범람하면 중국에서 황하가 범람하면 중국 천지가 다 농사가 안 되고 난리 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요순 시대부터 황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미국도 바로 미시시피강을
잘못 다스리면 이게 아주 망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게 그 수위를 이렇게 재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금이 20개예요, 20개. 우리나라의 서울에 저기 수표교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수표교. 그 수표교가 바로 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의 그 청계천이 물이 얼만큼 올라오느냐 하는 것을 그 다리 기둥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그걸 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수표예요. 물을 올라오는 표시를 한다 해서 수표. 그 동네가 수표교 그렇습니다. 그게 돌다리인데 그 지금 한양대 앞으로 옮겨다 놨어요. 그 옛날에는 그 종로 3가에 있었습니다. 종로 3가에.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크. 이 그려놓고 점 찍고 표시하는 거죠. 트웬 20개. 그거를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위험수위에 가면은 이제 사람을 못 다니게 하고 피난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이렇게 수재가 나면 피난도 시킬 수 있고 또 사람을 못 오게 둘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고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준 고난 같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 버리고 그걸로 그냥 마크 트웨인을 하자. 그래서 그 마크 트웨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상이라는 사람. 그 김간대 이 강릉김가 아주 양반 자손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이상 이 오얀이자 이가죠. 이가. 그리고 상자 상자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 필명을 말이죠. 그 왜 20살 21살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총독부 영선과라는 건 뭐 이렇게 고치고 치고 하는 걸 그런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걸 취직을 했어요. 그 건축학을 공부해가지고 가서 그 총독부 영선과에 갔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매청 집을 짓는데 감독관을 하라는 거예요. 21살 먹은 사람이 가가지고 감독을 하니까 그 십장들이 나이 40, 50된 십장들이 별 애송이 같은 게 와서 한다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저놈이 이간지 긴간지 모르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상이라는 말은 사람 부르는 겁니다. 일본 말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상, 긴상은 김가, 이간은 이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게 좋다고 그냥 자기가 필명으로 그냥 이상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거 이게 유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이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수한 좀 괴짜가 있는 겁니다. 이 특수한 괴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말이죠. 삐딱한 눈으로 봐야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상을 이제 세우고 자기 뜻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도록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받도록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연구하려면 다 똑같이 다 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삐딱한 원칙을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비판이 잣대를 내거든요. 그래서 좀 삐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식을 없는 사람은 작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비판의식을 갖는 거. 근데 사람 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잘되고 못된 건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 말하기 어려우면 자기 혼자라도 이건 잘못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요게 뭔가 하면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 사실주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자기 사상에 사회비평적인 역량이 없으면은 그 사실주의 사상에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예술적인 가치, 예술적인 언어구사, 문학은 언어니까 말로 하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언어구사를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시켜주면. 그게 여러분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그렇게 쓰는 게 글이 아니고 그 사실대로 쓰되 그 사실에다 예술적인 가치, 예술적인 언어구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빨개 벗고 살아도 살 수 있고
또 아주 옷을 입고 살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옷을, 비싼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싸구려 옷을 입잖아요. 그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잣대도 그렇게 엄청나게 계층이 많고 풍부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제일 높은 진선미를 지향하는 게 예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고 제일 고상하고 제일 아름다운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가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실주의자들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회의, 세상을 잘못 보는 거죠. 이건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구나. 또는 내 힘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또는 내가 글 쓰는 것 가지고서는 참 이게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아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회의주의. 이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 보편적인 인간,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허무주의에 빠지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내일쯤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못 살 거 아닙니까? 그 허무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허무주의를 경계하는데 아주 제일 좋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그 허무주의를 처방할 수 있어요, 종교가. 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사람을 갖다 놓고서 이분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그 허무주의를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종교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이게.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허무주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보고선 다 희망이죠. 다 이게 뭐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내 목적을 다 도달할 수 있구나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 희망이 거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책이 팔린 거 없어요. 그렇게 많이 팔린 거 없어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밀하게 그걸 대조하고, 또 그 앞으로 희망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모든 사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 가슴속에 다 넣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안내하고 인도하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문학자처럼 말이죠. 문학자처럼 그렇게 인간을 안내하고 그렇게 인간을 잘 살게 만드는 길을 일러주고 슬기를 여러분들이 일러주는 분들입니다. 이게 그걸 예술에서는 문학이 하는 겁니다. 문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와 문학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를 구제하는데 유사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시를 많이 공부하고 문학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게.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작가만 언급했는데 특히 마크 트웨인이죠. 마크 트웨인은 모든 작가에서도 독창적이며 가장 폭넓은 아메리카인이다. 그의 걸작은 하클베리 핀인데 그것은 소년에 관한 이야기 이상의 작품으로 그의 순진한 눈을 통하여 우리는 전 문명 또
또는 문명이 결핍된 것을 보며 아메리카의 역사와 지리적 중심에 대한 서사시적 전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의 전망과 서사시적인 것을 얻는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미국 대륙에서 농업을 하는 이 미시간이 남부 쪽에 있거든요. 중남부 밑에가. 얼만큼 그 농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완전히 착취적은 월급도 안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부터 110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 애니깽이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게 그 농장 이름입니다. 미국 농장 이름. 근데 그게 어디 쿠바예요. 쿠바 쪽에. 그 농장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 노예를 팔아먹으려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인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1000명이 넘게 거기 응모를 해요. 그리 간다고. 그래서 그 이민선을 타고 그리 갑니다. 가보니까 그 애니깽이라는 그 농장에다 잡아놓고 일을 잘못한다고 그냥 굴에다가 딱 가두고 때리고 학대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5년 계약으로 갔는데 5년 끝나고 나서 품짝도 안 주는 거죠. 품짝도 안 주는 거. 그게 이게 완전히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만 겪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애니깽 농장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쿠바 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대서양도 제 섬으로 말이죠. 그 쿠바로 간 사람들이 그때 한 600 몇십 명을 거리 갔다는데 성도 이름도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지독하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그게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카스트로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숨을 쉬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외교 관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향도 여기가 이렇게 산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안에는 이북 거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미국의 교민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돈도 지원해주고 뭐 이제 이 사업자가 좀 대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요새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요새서. 그게 이제 미국이 금년서부터 외교를 트고 나서부터 이제 자유세계로 오니까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이들은 2대죠. 이민 첫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요 두 번째 세대, 요게 100년이죠, 100년. 요 사람들이 얼만큼 고생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그 고생될 일들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미국 그 남부 노예들이 말이죠. 그것들이 이 마크 트웨인이 소설 속에 녹아서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 또는 부주인공들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그걸 아주 괄시하고 지독하게 저항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상에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그 소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소설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일은 권선징악이거든요. 권선징악이요. 선한 착한 일은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되고 악한 일은 못하게 징계하고 못하게 벌을 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얘기책이나 서양의 소설들이나 전부 다 결과는 뭔가 하면 착한 일은 권장해서 하게 만들고 못된 일은 그걸 폭로해서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로 결론을 다 내는 겁니다. 이 소설들이 말이죠. 그게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인 한 작본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선을 바로 이 마크 트웨인이 미국이라는 그 문학이 신기하게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본 사람들은 야 정말로 그 인간주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그 살던 그 미국 얼마나 그 광대가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특성도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최고의 소설로서 이걸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알고 있는 소설들 가운데 태백산맥 그런 그 박경리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하소설이라는 거. 그 얘기들을 다 읽고 잔잔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다 겪었던 일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겪었던 일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인정을 강조해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우리가 읽고, 아, 이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게. 그런데 거기 하나가 이제 잘못되면 그 사상적인 축이 딴 데로가 맞춰지면은 그 소설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학이라는 것이 힘이 얼만큼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문학에 빠지면은 꼭 인간까지 실패합니다. 인간까지 실패하게 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걸 평가해서 아 이건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강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딸려서 그냥 자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실패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술한다고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람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참 꽤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의지가 박약한 아메리카의 조각가를 주인공으로 한 그 허드슨, 데이지 밀러, 어느 부인 초상, 아메리카 사람들이 있고 둘째 시기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졌는데 등장인물에 대한 완전한 객관화를 시도하고 등장인물은 아주 정성적이거나 이상하고 어려운 처지 사이를 방어하는데 이것을 작가 스스로를 위해 완전한 인간의 성격을 쌓는 과정을 그렸다. 비둘기 날개와 황금대가 바로 그럴 수밖에 그런 수법의 작품이다. 그 외에도 그는 훌륭한 단편 소설가로 비평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인데 여기 하나가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예술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자기가 즐겨하는 장르가 생깁니다. 자기만이 하는 장르. 수필이면 수필,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이렇게 하는 장르가 생겨나죠. 그래서 자기가 특성을 가지고 그것만 전공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 1인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1인식지.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하나를 인식하고 하나를 끌어내서 알게 되면 10개, 연식자, 그 다음에 식지는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가면 뭐 이거 하나를 잘하면 그 다른 것도 다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잘못하면서 여러 개를 하려고 댕겨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즘 시 쓰는 사람, 수필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농문학 쓰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해보다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특출나게 하나만 딱 해서 앞서가면 뒤따라오는 것들이 다 자기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소설이나 시나 무언가 특장이 있는 걸 하나만 먼저 잘해서 거기서 이름을 좀 얻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걸 좀 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두 개, 세 개를 섞어서 하지 말고.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서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이제 초기 작가들은 전부 그렇게 하나를 잘하니까 다 나중에 하니까 평론까지도 다 하게 되는 거죠. 평론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해보고 나도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두 개, 세 개 한 번에 다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거죠. 이건 큰 욕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버려요, 이게 버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제바로 따라서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소설가로서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비평가로서도 이렇게 활동도 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그 독일로 이제 넘어가 보죠. 독일. 유럽 대륙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제일 강인하고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제일 참을성이 많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 이게 독일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그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출한 사람들이 이 극동에서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제 머리도 좋고 이 잘 참아내고 또 이 창의성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세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하냐면 반도 사람들이 더 훨씬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이 세 사람 반도거든요. 다 그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문명사적으로 보면 히람 문명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로마 문명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문명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맞다. 문명사적인 그렇게 얘기하죠.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조선시대 중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국도 굉장히 잘 살았고.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조선 말년에 그렇게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 살아서 망한 게 우리가 뭡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너무 잘 살고 너무 괜찮게 잘 살았는데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200년 동안 이 조선 건국 이후에 그 임진왜란 때까지 말이지. 그렇게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태평성냅니까? 너무 좋다고 배불리 먹고 잠만 자고 곡괭이 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벽에 해서 잠만 잤단 말이죠. 그게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응? 전쟁이 적당한 침략이나 적당한 이게 당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오랜 평화가 유지되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 이 서양의 그때 선교사들이 조선은 정조, 영조 그 뒤에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성에서 여기 와보고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잘 사는 거구나. 응? 잘 사는구나. 명주 짜가지고 잘 이제 옷 다 잘 해입죠. 그 머리 치렁치렁한 머리를 말이지 그 머리 빗어서 그걸 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서양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따서 쪽을 찌는데 반나절이 걸린다는 거예요. 반나절이. 그게 반나절이 걸리도록 그 머리 하나 그걸 만지고 앉았으니 이 일은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일은 언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걸 다듬이질을 해가지고 그 명주는 다듬이질하면 빛깔이 안 나잖아요. 그걸 반나절을 다듬이질해서 입고 한 3, 4일 있다 또 빨아가지고 또 그짓을 하지. 또 얼마나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낭비인 거예요. 낭비. 시간이 말이죠. 그렇게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게 없고 소비로만 가버렸으니까 망할 재가 없죠 이게. 그리고 갓 쓰고 앉아서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눕지도 못하죠. 응?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다가 우리가 태평성대를 너무 좋아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이 참을성도 있고 다 있으면 좋은데 참을성이 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요즘 와서 70년대 이후에 지금 한 4, 50년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큰 약입니다. 이게.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서 삐딱하게 되면 우리 망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앞을 내다보십시오. 망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없어요. 별로 지금. 이 국민적인 자각을 지금 안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망한 쪽으로 간다고요. 이게 누구한테 배워야 독일 국민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이게 독일 사람들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브리티시라는 거죠. 그 섬이죠, 섬. 그리 많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션, 그 영국 민족을 그 독일 사람들이 이민 간 혼혈들입니다. 그게 혼혈들. 그래 거기 가서 그 산맥도 없고 높은 산도 없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농주의죠, 중농주의.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 독일 사람들이 열어가지고 이민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죠. 그 피가 결국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영국이 정신을 만들고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왜?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남을 침략을 해보질 않고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당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931번을 당했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말이죠. 931번을 남의 민족한테 당할 만했죠. 한 번도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해본 때가 없어요. 한 번 있었어요. 저기 박정희 시대에 월남 가서 한 번 해본 거. 근데 월남은 우리가 침범은 안 했거든. 가서 전쟁 청구하고 왔지. 그 정부에서 돈 벌어다가 그거 가지고 이 공업하는데 써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침략은 아니죠 그게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도와준 꼴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는 잘 살아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이 잘 살아왔던 것은 바로 고생을 좀 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전략하고 지금부터 잘 굳게 생각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망할 수 있는 그 여러 군형들이 많습니다. 그 군형을 대비하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이게 망해요. 우리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하는 거 노동. 그 노동자들이 지금 귀족입니다. 귀족.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저기 그 노조가 얼만큼 센가 하는 세계에서 제일 셉니다. 세계에서. 아주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왜 세계에서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안 와요. 안 와. 그렇습니다. 네, 오질 않아요. 우리도 오직해야 월남으로 중국으로 다 큰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관세하니까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려고 해봐야 여기 와서 또 이제 그 높은 임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 않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자기네들을 글쎄 어떤 생각해 보세요. 세습적으로 그 노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내 아들도 여기 들어온다 하는 것을 계약서에 넣는 노동계약서에 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공무원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국민학교 반장의 반장은 30명 내지 40명 하나가 공무원 하나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럴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놈의 숫자가 어떻게 된 게 요술 부려가지고 선거만 한 번 치면 공무원이 늘어나. 그 왜 그러겠어요? 그놈들이 가서 늘려놓는 거예요. 선거 붙어서 선거 온 사람들 갖다 공무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면 내고 나갑니까? 한 번 오면 안 나가지. 그 월급 뭘로 하려고 겁니까? 도저히 안 되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군 단위가 자꾸 인구가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2만 선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한 군에 2만쯤 되는 거. 그런 건 없애야 돼요. 그거. 근데 죽어라고 안 없애거든요. 왜? 2만이 돼도 3만, 5만, 6만 되는데 있는 건 다 거기도 있다고요. 다. 거기도 숫자 다 있고. 죽어도 안 나가요. 죽어도.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애고. 그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연스럽게 없애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 없어지면 그냥 폐 앞에서 붙여놓고 떼야 될 텐데 안 떼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바꿔야 될 텐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자기네끼리 짝짝꿍을 해가지고 통돌림하고 앉았으니까 또 당선돼서 또 해야 될 테니까 요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요게 사실적인 우리가 그런 판단을 했으면은 작가들은 그런 것을 써서 여론을 환기시켜주고 그런 것을 비판하고 그런 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줘야 되는데 글 쓰는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왜 하니 그거 응?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선비기질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않겠다, 입 다문다, 내가 불리한 얘기 왜 하느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처럼 말이죠. 꼭 필요한 건 누구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누구고 해야 된다. 이 독일 사람들은 그걸 꼭 해내요.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를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 옛날 그 처벌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나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았으니까 처벌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걸 철기차게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입법화를 했어요. 입법화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치 처벌하는 게 생겨나가지고 독일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틀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죽었다고 여자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그렇게 우리도 끈질긴 노력, 그 다음에 정직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는 시대적인 얘기를 그 신화 또는 그 소설에 담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주의에 반대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를 말이죠. 뭐라 그래요? 음풍농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치 보고 아름다운 노래만 하고 앉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음풍농을 해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느냐?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학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시대 말까지는 우리가 그 음풍농을 하는 게 문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세상의 변화를 보니까 그렇게 음풍농을 하는 거는 이건 문학이 아니고 하나의 오락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락과 문학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상적으로 승화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리얼하게 해서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압제를 한다든지 독재를 한다든지 전제주의를 한다든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인권을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또는 사람이 사는 것을 협동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작가의 양심을 걸고 이것은 글로 써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학자를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을 선비라고 그러고 존경을 한 거고 똑같습니다. 이게 선비라고 하는 거, 존경을 하는 거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 리얼리즘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꾸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관념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으로. 실제와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활과 멀게 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맞으면 그게 가장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것을 생활에다 적용을 해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 사실주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 가면 안 되죠. 관념이 아닌 걸로 가야죠. 시간 됐습니다. 예? 예, 요거 잠깐만 더 보고요. 그 관념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뭔 겁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좋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고생 않고, 다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아주 뼈대거든요, 뼈대.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능력은 도저히 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진 능력하고 이 사람 가진 능력하고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망하는 거죠. 이게 인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막스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그 공산주의 그 경제 이론을 쓸 적에 자기 사위를 데리고 가잖아요. 사위. 그 사위가 가서 그 자기 장인 쓰는 원고를 전부 정리를 해주는데 보니까 능력까지도 이게 평등하는 걸로 원고가 돼 있다고요. 그 자기 장인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장인을 머리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지 그냥 나간 거예요. 말을 않고. 그 말 않고 나간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그게 70년 동안을 관념이 지배를 했는데 그 70년 지배하고 나니까 관념까지 안 통하거든요. 능력껏 해야지 능력이 평등이라는 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놈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능력 없는 놈은 못 버는 얘기고 그걸 다 어떻게 평등하게 만듭니까? 능력 있는 놈은 좋은 공기 마셔서 별장 치고 가서 산국대가 살 수도 있고 능력 없는 놈은 좋은 공기 못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평등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 아주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 이외에 남한테 들었다든지 자기가 생각했다든지 그걸 가지고 실제가 아닌 걸 가지고 글로 쓰는 게 가장 재미가 없는 글입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한 것을 글로 써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굳이 가져야 되죠. 이게 사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이죠. 우리는 진정하게 그 힘이 뭔가 하는 거 그걸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학적으로 공부해서 현실에 적격하게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게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미학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가장 센 나라가 중국하고 독일입니다.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미학을 보면 말이죠. 이 19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관념적으로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 현실에 맞는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도 좋지만은 과학과 현실이 괴리되는 때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과학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려고 구공탄 갖다 방에다 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따뜻해지는데 그게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 구공탄이 새서 그 공기를 마시면 따뜻하게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자버리거든요. 아주. 그게 현실이죠. 현실을 생각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양면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양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얘기. 그게 요즘 독일 사람들 뭡니까? 그 히랍에다 돈 꽂으고서 제일 많이 꽂으고서 그 유럽 수상들 다 옥죄고 앉았잖아요. 그 히랍 딱 손주고서 우리가 너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히랍 가서 빌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가서 빌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현실의 세계를 관념으로는 집에 않겠다 하는 이 해결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가는데 뭘 필요하냐? 자기 철학을 만들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다가. 우리 이제 동양 사람이 뭐 공자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 놓고 그 철학을로 영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자기가 다시 철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공부해서 자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 철학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문학하면서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리얼리즘 같은 것은 더욱이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자연주의, 저기 자연주의를 하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